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7월 2일 오후 3시를 넘어섰습니다. 민주주의는 부자들의 게임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자 나라의 특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민주주의를 하면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1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 이하에서 민주주의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다시 독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15,000달러에 도달한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역사적 경험입니다. 왜 민주주의는 돈과 관계가 있을까요? 민주주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경제력이 강해야 합니다. 첫째, 민주주의를 하려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국민들은 일정한 소득을 가져야 됩니다. 옛날에 맹자도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일정한 재산이 없으면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사람, 불안한 사람이 모이면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하려면 이른바 중산층이 튼튼해야 합니다. 중산층. 대한민국은 지금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조건에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1987년 무렵에는 내가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이 70%나 됐습니다. 이 70%는 이 나라는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지킨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 민주주의를 하려면 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지 없는 민주주의는 반드시 민중혁명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또는 공산화됩니다. 복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외화가 있어야 됩니다. 무역을 해야 됩니다. 또 민주주의를 하려면 제도, 법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어느 것 하나 공짜로 되는 게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영국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 세계적으로 봐서 민주국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대충 서유럽에 있는 나라,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카나다, 미국, 남미에는 칠레, 우루과이 정도,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 아프리카에 있는 뭐 몇 개 나라. 아직도 이 민주주의는 세계에서 아직도 소수입니다. 나라 수로는 소수에 속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948년 8월 15일부터 우리가 민주국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는데 나이가 이제 70년입니다. 참고로 영국은 1215년 마그나 카르타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시작됐다고 보니까 나이가 803살이나 됩니다. 우리보다 나이가 10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어리다. 어린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독재자한테 눌려 살 수도 있고 선동가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국의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으로서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끊임없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없애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 집권 세력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라고 지금 학생들을 가르쳐서 일대 혼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 민주주의가 북한식 민주주의도 있습니다. 북한식 민주주의는 독재죠. 가짜 민주주의를 거기에 속아넘지 않도록 반드시 자유를 붙여가지고 자유민주주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헌법이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규범으로 설정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교과서가 그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런 교과서는 헌법 위반입니다. 사실은 그런 교과서로 가르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니까 국가기관이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심각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너무 좋아하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깁니다. 국가보다도 민주주의가 더 높은 데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우리 공동체로서의 최고의 가치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국가 밑에 그 국가를 운영하는 원리로서 민주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민주주의를 상당히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애는 게 아니라 제한한다는 거죠. 그러나 국가는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전쟁이 난다고 해가지고 국가 기능을 중지시킨다?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숨통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심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이 중단되면 죽는데 민주주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위기 때는 민주주의를 제한합니다. 민주주의는 손발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국가는 심장이고 뇌수입니다. 이런 차이를 두고 그럼 한국의 민주주의에 누가 가장 큰 공을 세웠느냐? 쉽게 말하면 한국의 국민소득을 누가 가장 많이 올려놓았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국민소득이 높으면 민주주의도 같이 발전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누가 민주투사냐 아니냐를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감옥에 많이 갔느냐,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느냐 이런 기준으로 따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벌었느냐, 누가 이 나라를 부자 나라로 만들었냐, 그 사람이 바로 민주주의 건설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승만 박정희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그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부국 강병, 나라가 부자가 되면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국가를 지킬 수 있으니까 민주주의와 복지를 꼽힐 수 있다. 이런 논리죠. 그 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다음에 누굴까요? 전두환 노태우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지금 좌파 세력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은 통계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부정할 수는 있어도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남겨놓은 경제 통계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통계를 가지고 왜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한국 민주주의의 파괴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건설자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일본과 비교를 합니다. 그 길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부 시절에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 길, 일본을 극복한다. 우리가 괜히 감정적으로 반의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일본을 따라잡아야 일본을 이기는 거 아니냐. 한 개념으로 만든 게 그 길입니다. 극복한다, 극자. 일본을 극복한다, 그 길. 그래서 일본하고 비교하는 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981년부터 2015년까지의 일본과 한국의 경제 통계에서 성장률, 국민소득 성장률, GDP 성장률이죠. 국내 총생산의 성장률 비교표를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1981년 전두환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한 1981년, 그전에는 약간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1980년. 81년에 일본은 경제성장률이 4.2%였습니다. 한국은 7.4%였어요. 1982년이 되면은 일본이 3.4%, 한국은 8.3%, 두 배가 됐습니다. 83년에 가면은 일본이 3.1%, 한국이 12.2%나 됩니다. 4배가 됩니다. 4배. 12%, 지금 중국이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6%입니다. 그 두 배였다는 거죠. 1984년 일본 4.5%, 한국 9.9%, 두 배입니다. 1985년 일본 6.3%, 한국 7.5%, 약간 좁혀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86년 일본 2.8%, 한국 12.2%입니다. 5배가 되어버렸습니다. 5배로. 1987년이 민주화 시위로 해서 매우 소란스러웠던 해입니다. 이때 6월 사태가 나고 해가지고 6.29 선언이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은 직선제를 받아들이고 해서 이 민주화로 갑니다. 민주화로. 이 군부 세력이 민간인과 타협을 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화를 결심하는 게 6.29 선언입니다. 며칠 전은 그 31주년이었어요. 이 6.29 선언의 두 주역이 전두환 당시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이 1987년 가장 소란스러웠던 이 해에 일본은 경제성장률 4.1%, 한국은 12.3%였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 하면 87년에 전국이 민주화의 몸살,
한 달 동안 계속 시위를 하고 최루탄이 난무하더라도 경제는 이렇게 잘 됐다는 겁니다. 12.3% 성장. 일본의 3배나 빨리 성장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었던 해입니다. 7.1%, 일본이 7.1% 성장했는데 한국은 11.7%. 1989년 이제 민주화로 들어갔습니다. 노태우 정권이 1988년에 등장합니다. 제6공화국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몇 공화국인지 아십니까? 바로 6공화국입니다. 왜냐? 87년 선거로 87년 개헌을 해서 개헌하고 선거했는데 그 개헌한 것이 지금도 우리 헌법이니까 우리는 제6공화국입니다. 제6공화국의 제1기 정권이 노태우입니다. 노태우 정부가 1988년부터 93년까지 계속되는데 88년은 서울 올림픽을 했습니다. 바로 30년 전이죠. 이때 일본 7.1% 성장, 한국 11.7% 성장입니다. 이 민주화를 겪으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89년에 되면은 일본이 5.4%, 그리고 한국이 6.8%, 민주화의 소용돌이를 잘 견뎌냈다는 겁니다. 자, 81년부터 89년 사이, 이게 9년 동안이죠. 이 기간 한국은 평균 경제 성장률이 10.1%였습니다. 이게 세계에서 1등입니다. 80년대 1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나라가 일본이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한국입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대통령 두 사람, 전두환, 노태우는 바로 튼튼한 중산층을 만들어 내므로써 민주화의 바탕을 만들었다. 뼈대를 만들었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지탱할 수 있는 기본 골격을 만들었다고 평가를 해야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민주주의의 기여자입니다. 동시에 일본을 이기는데, 일본을 따라잡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전두환, 노태우다. 계속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1990년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5.6%,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은 그보다 더 높습니다. 9.3%. 1991년은 일본이 3.3%, 한국은 9.7%, 3배입니다. 1983년 그때부터 1992년입니다. 1992년부터 일본이 다 저성장으로 갑니다. 이때부터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쾅 떨어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계속 고도 성장을 계속합니다. 1992년 노태우 정부 시절입니다. 노태우 정부의 마지막 해죠. 일본 0.8%,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은 경제가 침체됩니다만 한국은 5.8%를 유지를 합니다. 근실하죠. 1993년 김영삼 정부 첫 출범기 일본 0.2%, 한국 6.3%. 1994년 일본 0.9%, 한국 8.8%. 계속 경제 성장률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격차가 심해져가지고 한국이 앞장서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86년이 아닙니다. 1995년 김영삼 정부 3년째 일본 1.9%, 한국 8.9%입니다. 그 다음에 96년 일본 2.6%, 한국 7.2%입니다. 그리고 김영삼 마지막 해 1997년 일본 1.6%, 한국 5.8%. 그런데 이때 사고가 났습니다. 97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일본보다 4배나 앞서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외환 수급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외화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돈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다른 경제, 실업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기업 가동률이 낮아진 것도 아닌데 외환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한국이 외환 위기를 만져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IMF의 관리체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하여 그 뒤에 1989년에 그 후유증이 나옵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0.2%인데 한국은 마이너스 5.7%까지 떨어졌습니다. 5.7%. 외환 관리를 잘못한 책임은 김영삼 정부가 져야 됩니다. 김영삼 정부. 김대중 때 이것을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30여 년 동안에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던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1989년입니다. 1989년. 그 이외에는 계속 한국이 더 앞장섰습니다. 바로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 시절에 결정적으로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999년 김대중 대통령 2000년도 이때 일본은 마이너스 0.2%인데 한국은 회복을 해가지고 10.7% 고도성장을 했습니다. 2000년 일본 2%, 2.3%, 한국 8.8%, 4배입니다. 그리고 2001년 일본 0.4, 한국 4.5, 2002년 일본 0.3, 한국 7.4, 2003년 일본 1.7, 한국 2.9, 이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줄어듭니다. 한국이 앞장서 가지만은 과거처럼 크게 벌어지지는 않아요. 이때부터는 노무현 정부 시절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003년이 되면은 한국이 2.9, 일본이 1.7 비슷해졌어요. 2004년에 가면 2.4, 일본 2.4, 한국 4.9 과거처럼 크게 앞서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2005년 일본 1.3, 한국 3.9, 2006년 일본 1.7, 한국 5.2, 2007년 일본 2.2, 한국 5.5, 2008년 일본이 마이너스 1%가 갑니다. 왜냐? 이 해에 무슨 2008년 29년에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가 나온 거죠. 여기에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때도 한국이 일본보다 극복하는 그 실력이 앞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에 일본이 마이너스 1% 성장인데 한국은 2.8% 성장. 2009년에 가면 일본은 마이너스 5.5% 성장을 합니다. 금융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한국은 그래도 0.7% 성장. 그리고 2010년에 가면은 이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일본 4.7, 한국 6.5. 2011년에 일본은 마이너스 0.5, 한국은 3.7. 2012년에 일본 1.8, 한국 2.3% 성장. 그리고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첫 해 일본 1.6, 한국 2.9. 그리고 2014년 일본 마이너스 0.1, 한국 3.3. 2015년 일본 0.6, 한국 2.7%. 이렇게 쭉 일별을 해드리면은 하여튼 전두환, 특히 전두환 정부 때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는 기반을 만들었다. 또 경제가 10.1% 성장하니까 무역도 흑자로 돌고 항상 적자였습니다. 물가가 박정희 때는 10%, 20% 됐는데 그게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실업률도 최저였습니다. 전두환 정부 때 한국 경제가 체질이 단단하게 됐습니다. 내실이 단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박정희 대통령 때는 외채를 많이 써가지고 외채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는 외채 망국론이 펼쳐졌지만은 전두환에서 노태우 정부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우리가 꾸어준 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순채권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외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버립니다. 무역 흑자를 통해서. 이것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러면 그 전두환 대통령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을 군인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독재자로 몰고 더구나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와가지고 두 사람을 과거사 문제를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여한 한국의 경제발전에 획기적인 공을 세운 한국의 일본을 따라잡는 발판을 만든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12.12 사건, 광주 사태 이것과 연관시켜서 이미 한국 정치권이 1989년 12월 31일에 전두환 대통령이 국회에서 정언한 걸로 해가지고 과거사를 일단락 짓는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까지 깨버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다시 5.18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감옥에 넣은 것은 이것은 우리 정치의 발전에 크나큰 장애가 됐습니다.
정치 보복의 생리를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지만은 이 부분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정치 보복을 했다. 한국의 민주화에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 그리고 권력을 다 놓고 평민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는 사람을 다시 재판정에 세워가지고 감옥에 보낸 그 후유증이 지금 또 되풀이되는 이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독재자로 모는 사람은 그것은 한국 현대사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독재자 아닙니다. 집권할 때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두 사람은 개방적 경제 발전 전략, 실용적 전략으로서 대한민국을 유사일에 가장 빨리 성장시키고 또 6.25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를 받아들임으로써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고 드디어 노태우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실천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실천한. 김대중은 민주주의를 요구했지만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지만은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자기 대통령 입장에서 실천한 사람입니다. 물태우란 욕을 먹어가면서도 참아가면서 언론의 조롱까지 받아가면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고 했던 전두환 노태우를 그 사람들의 권력을 다 잃고 평민으로 돌아왔을 때 감옥으로 보낸 김영삼 대통령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큰 후퇴를 불러온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으로 보낸 이 과오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정치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였다는 것을 6.25 선언 31주년에 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